반갑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 기술지부 조합원 노동자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경제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정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 반감, 염증, 혐오 이런 게 많은 편인데요.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이제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얼핏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복습하고 이것이 어떻게 정치와 연결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우리나라가 거시지표를 놓고 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고, 특히 이제 5천만 명 이상의 대국들 중에서는 세계에서 7번째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강국쯤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5천만 명 기준으로도 7이고 3천만 명 기준으로도 그러하고 1천만 명 기준으로도 세계 11위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강한 나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우리나라가 유엔의 무역개발회의라는 데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고, 이것은 웅크타드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다른 나라들은 원래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강대국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라서 지난해 세계은행이 그런 개발 보고서에서도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보고서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순소득 기준을 놓고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2023년 4년에 윤석열 정부의 경기가 어렵고, 또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느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GNI 기준으로는 세계 6위권이었다. 그러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니까 3인 가구로 치면 1억 5천, 4인 가구로 치면 연소득이 2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3월 5일 날 한국은행에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시아로 치면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다. 1인당 소득으로 놓고 보면, 특히 GDP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일본, 대만보다도 앞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비메모리 반도체금 TSMC 뭐 기술로 그러면 일본 거래하지만 실제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바는 1인당 GDP로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제 문제를 한마디로 압축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절대적 빈곤 상대를 훨씬 뛰어넘었고, 지금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는 이 격차의 문제 혹은 불평등의 문제다. 그 불평등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 즉 소득 불평등이 쭉 누적된 결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수저계급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저계급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게 된 게 201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는 한마디로 어떻게 성장 엔진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럼 분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 영역이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에 맡기는 건데, 가령 회사로 치면 일주 1표잖아요. 정치는 1인 1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모든 걸 맡기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개입해서 이 불평등의 심화에 따르는 경제의 침체나 어려움을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개선하고 바꿔나가는가 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시작은 정치란 게 뭔가, 이런 거죠. 그러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정의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의 정의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데요. 한정된 자원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몇 가지 용어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자원, 배분. 이게 이제 핵심 어고요. 키워드는 자원을 배분하는 거다. 그런데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면 사실 뭐 배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한정돼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국가의 예산, 이런 거죠.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수가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배분은 배분인데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분의 결과가 강제성, 구속성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산 배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 되잖아요. 중앙정부 결정에 지방자치단체도 복무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용어가 지금 살펴봤듯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정치 정의니까
우리 경제의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뭘까요? 정치 얘기죠. 그래서 정치의 정의가 이러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는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또는 뭐 투표 행위, 그에 따르는 뭐 승리와 패배 이것만 보고 있는 건데,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치의 정의입니다. 정치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좁은 의미, 협의의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한다. 대표적인 뭘까요? 누가 여당이 되는가? 정권을 획득해서 행사하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그러고, 정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그걸 견제하고 거기에 경쟁하는 정당을 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좁은 의미인데,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의 정치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 그래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럼 앞에 이스턴의 정의에 따르면 뭘까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더 많은 자원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다 하는 갈등이 생길 거잖아요. 이런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공공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서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의 영역이죠. 그래, 가령 각 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대학교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넓은 의미의 정치를 이렇게 또 설명해 놨죠.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다. 가령 학교에서 학급의 회의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의 여러 현안을 다루는 과정, 이 자체가 정치의 과정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한정된 자원 그랬잖아요. 한정된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희소하죠. 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정치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집단 외에는 없죠. 가령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 그냥 힘의 논리잖아요. 반면에 인간 사회에서만 정치 행위가 존재한다. 그래서 정치는 한정된 자원 혹은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거, 권위주의는 다른 얘기입니다. 권위주의는 전체주의나 독재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이 배분에 따라서 그것이 강제성,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의 정의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걸까요? 법을 통해서 또는 예산을, 분배가 핵심인데 누가 관리하는가? 권력의 위정자죠? 그러니까 여당이죠? 그걸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 혹은 희소한 가치를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분배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가, 이것이 정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노동조합을 예로 들면 어떤 걸까요? 집행부가 이걸 관리를 하죠. 노조 예산을. 무엇에 따라서요? 뭐 노조 규약에 따라서요. 그래서 대대에서 늘 배분이 이렇죠. 지부별로 또는 지회별로, 직종별로 이해관계가 상충하죠.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리하고 분배하고 통제하는, 그게 사실은 정치의 과정이다. 그래서 가령 노동조합을 비영리단체의 속성에 맞게, 민주노조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게 사실은 광의의 의미의 정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표현도 씁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학교라고도 해요.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학교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이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럼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혹시 일수벌금제, 총액벌금제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좀 낯설죠?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일수벌금제는 하루 수입에 맞춰서 벌금 액수를 정하자, 이런 뜻이고요. 총액벌금제는 행위자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벌금을 부과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인데 교통범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범칙금이 뭘까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과속 혹은 주차 위반, 우리가 흔히 겪는 거죠. 그걸 범칙금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크게 봐서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액 벌금제인데 이렇게 부과하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과속을 하면 6만 원, 또 과속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9만 원 이렇게 되는데, 과속을 했더니 벌금이 2억 6천만 원 고지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령 이제 뭐 2000년 초에 안시 바이오케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핀란드의 그 노키아라고 유명한 핸드폰 회사잖아요. 이 회사의 부사장인데 이분의 취미가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 속도가 50km인데 그냥 75km로 주행을 했다가 과속 딱지가 날라왔는데 당시 2002년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게 이제 2억이 훨씬 넘어가죠. 또 벤처 사업가에 있던 야코 테슬라라는 이 오너도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속도 위반, 우리로 치면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핀란드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걸 일수벌금제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고액 소득잖아요. 그러면 벌금이나 범칙금을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수벌금제가 아니라 총액벌금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주차 위반하면 보통 4만 원 이렇죠. 그럼 원래 벌금제, 범칙금제 취지는 뭐예요? 아무리 말로 계도를 해도 안 지킬 때 이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가령 그냥 대충 편의적으로 주차하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고 나면 조신하게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거나 주차 위반 아닌 구역이다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사실은 범칙금 효과예요. 그런데 똑같이 4만 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게 가령 내가 한 달 가용한 용돈이 뭐 50만 원이다. 이런 사람에게 4만 원 주차 위반은 내 용돈의 거의 10분의 1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하루 종일 기분도 우울하겠죠. 그런데 만일 뭐 내가 쓰고 있는 용돈이 단위가 다르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1억인 사람한테 4만 원은 100만 원인 사람에게 400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달 쓸 수 있는 가용한 가처분 용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인 사람한테 4만 원 부담이 되지만 100만 원쯤 되는 사람에게 만일 400원짜리 범칙금 위반을 부과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죠. 그래서 재산과 소득의 정도에 비례해서 벌금 내는 걸 일수벌금제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총액벌금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3월 달에 3월 9일 대선에 당선이 되고 다음 달에 각 부서 장관을, 후보자들을 추천했는데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던 원희룡 후보자가 장관 되기 전 8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교통법규를 20회나 위반했더라. 그 액수가 무려 100만 원에 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여러분이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 정도 나면 벌써 자동차 키를 압수했거나 카드를 회수당했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정도 사람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8개월 동안 100만 원, 이 정도는 전혀 벌금으로서 효과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런 분들이 이 법규를 지키도록 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소득 정도에 따라 가지고 주차 위반 한 건에 100만 원 이렇게 하든가 뭐 400만 원 하든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형치라는 거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데서 여기는 뭘까요? 세수를 어떻게 징세를 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일수 벌금제를 안 하고 총액 벌금제를 할까요? 이걸 보시면 적나라합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입법부죠. 작년에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을 보면 국민 전체 평균은 가구당 4억 4천인데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33억 3천이에요. 무려 8배 가깝고요. 부동산 자산은 5배, 증권 자산은
10배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고자산가에게는. 일수 벌금제가 좋습니까? 총액 벌금제가 총액 벌금제가 좋죠. 부담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 이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입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관리하고 분배하고 통제하는 건데 결국은 그걸 맡고 있는 주체들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거든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의 권적 배분, 희소한 가치의 권적 배분을 정치화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정의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는 나라 살림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벌금제를 넘어서서. 그러면 나라의 예산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700조쯤 되죠. 정부 예산은 크게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안전, 국방, 치안 예산이 있겠죠.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수적이잖아요. 왜? 아니 나의 생명과 자산이 불안하다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SOC 자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뭘까요? 통신 인프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게 있죠. 그건 뭘까요? 아직 경제활동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불가능한 데 대해서 이걸 개인에게 책임지라고 하거나 가족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그러죠. 이게 크게 이렇게 세 분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럼 왜 취약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순소득으로는 6위권이고 GDP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왜 사회복지 예산이 이럴까요? 그건 뭘까요? 분배의 문제죠. 어떻게 해요? 국방 예산, 토건 예산,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예요, 예산을.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니 초저출산에 초고령 사회에 다들 걱정이 뭐예요?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 아니 아이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까요? 육아에 대한 지원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구나.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보통 이제 이 비중을 따질 때 전체 총 생산 중에서 얼만큼 되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 선진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 우리가 꼴찌 수준이에요. 보시면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2018년이라서 7년 전이니까 지금은 사회복지 지출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 증가분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니 노인층이 늘어나게 되니까. 근데 이때 통계를 보시면 OECD 평균이 GDP 대비 약 한 20%를 사회복지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1.1%고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우리가 유럽 프랑스 31.2, 덴마크 28점, 스페인 23,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2배쯤 더 쓰고 있더라고요. 뭘 짐작해줘요? 사회복지 예산이 꼴찌다. 아니 우리가 경제는 굉장히 세계적인 강국이고 뭐 6위, 7위 이런다면서요. 근데 보시면 사회복지 예산이 취약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빈곤하면 치안이건 SOC 예산이건 쓸 데가 없잖아요. 아예.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재원은 어마어마하게 풍부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분배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정의롭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왜곡돼 있다. 편중돼 있다. 이런 뜻이죠.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SOC 산업 이겁니다. 새만금이에요. 세계 최대 방조제죠. 이게 노태우 정부 때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는 바다를 막아서 농지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쌀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대중국 무역 중심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태양광 단지로 한대요. 태양광 단지는요 해상도 가능해요. 이걸 막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걸 막는데 당시 예산이 3조가 넘게 들었습니다. 30년 전 예산으로. 그럼 뭘 말해요? 이게 SOC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여기 쓰는 이유는 뭘까요? 토건 자본에게는 어마무시한 일거리죠. 또 있습니다. 늘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멀쩡한 도로를 뜯었고 맨날 포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뜯나? 하수광고 공사. 필요하지. 또 뜯어. 뭐냐? 통신 케이블 공사. 또 뜯어요. 뭘까? 전기공사. 맨날 이러고 있죠. 특히 연말 되면 늘 뜯는다는 의심과 비판이 많으니까 이제 연중 뜯고 있죠. 또 있습니다. 더한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람쥐 전용 도로입니다. 여기 글씨가 작게 나왔는데 보시면 다람쥐 전용 도로라고
한글과 영어로 안내를 해놨습니다. 코미디죠. 다람쥐가 한글을 압니까? 영어를 알아요? 근데 다람쥐가 이 길을 안 다닙니다. 다람쥐는 밝은 곳을 안 다녀요. 근데 이걸 왜 했을까요? 다람쥐 보호가 명분이에요. 실제는 뭘까요? 토건예산 쓰고 있는 거죠. 뭘 말해요? 국방예산, 토건예산, 사회복지예산. 왜 우리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작은가? 아, 토건예산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넘쳐난다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국방예산이죠. 국방예산, 우리나라가 2022년도에요. 군비 지출이 세계 9위였어요. 심지어 9위면 얘가 일본이죠?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세계 6위, 군사도 세계 6위죠. 무엇만 떨어질까요? 우리의 복지만. 이런 뜻이죠. 그게 달리 말하는 삶의 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대비해 보시면 경제 세계 6위, 군사 세계 6위, GDP 대비 사회복지 대중 꼴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의 만족도나 행복이 도대체 몇 위쯤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뭘 말해요? 경제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치가 후지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왜? 배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떻게 관리하냐? 어디에 배분하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이 정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까요? 자원은 파이는 크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분배할 거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 얘기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21대 대선 얘기를 잠깐 해보세요. 대선 누구 진짜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핵됐다고 뭐 다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예요. 이게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압도적 1위가 뭘까요? 여러분 예상과 똑같습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절반이 경제예요. 우선 먹고 사는 문제다. 우리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가 위정자가 되고 누가 야당이냐 누가 야당이냐 하는 것은 여의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는 관심사지만 우리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우리 경제는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평등을 어떻게 줄일 거냐. 특히 자산 불평등. 이건 뭘까요? 과세 정책이죠. 대표적으로. 이건 뭘까요? 달리 말하면 증세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이 뭐예요? 감세죠. 부자 감세였잖아요. 그러면 국정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증세이냐 감세이냐 하는 것이니까 과연 정권이 바뀌면 감세에서 증세로 방향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관심사겠죠. 그런데 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똑같이 감세 정책을 가령 뭐 상속세를 깎아주자 등등 감세 정책을 쓴다면 정권이 바뀌어봐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게 없죠. 왜요?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불평등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 경제의 과제라 그랬고 이것이 앞에서 보았듯이 그래 최대의 현안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경제의 핵심이 분배 문제에 있다는 거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 겁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의 말 맞다나. 그렇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럼 21대 대선이 우리 삶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국정 기조가 바뀔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래 세금에 관한 정책이 감세일까 증세일까?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세금을 더 걷는데 반감과 부정적 의식이 있죠. 왜? 월급쟁이들은 이 소득이 투명해요. 그래서 유리봉투 이랬잖아요. 근데 반면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래 일수 벌금제를 할 거냐 총액 벌금제를 할 거냐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런 건 알게 됐죠. 그래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배분하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것이 정치라는 거다. 정치가 이만큼 우리 삶과 밀접이 결부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게 됐어요. 이제 뭘까요? 그래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겠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를 갖고 그럼 정치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정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만큼 중요하니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할까? 정치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령
정치의 주체가 누구인가? 정치의 주체는 시민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정부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세 개 있었대요. 하나는 제왕제는 왕이 혼자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왜 너 혼자 하느냐 해가지고 영국의 이제 명예혁명을 통해서 당을 만들어서 의회로 권한을 넘기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현대민주주의 와서는 그걸 공화적 민주정의라고 하는데, 공화적 민주정의 정의는 정치의 정의가 뭐라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의 정의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왕 혼자 전제주의를 하던 때, 귀족들과 과도 통치를 하던 시대에서 이제 민주적인 시대는 정당을 통해서, 왜? 인구가 5천만이 되는데, 인구가 1억이 되는데,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기껏해야 많아야 뭐 3천 명.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가능했던 건데, 지금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정부라고 그런다. 정치 주체가 정당이라는 거고. 그럼 정치가 후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정당이 후지다는 뜻입니다. 정치의 주체는 흔히 시민이다,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치 주체는 정당이라고 헌법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130조쯤 되는데, 헌법의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조직은 헌법 8조의 정당, 헌법 33조의 노동조합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노인의, 여성의, 청년의, 농민의 이런 거는 헌법상의 그 권리가 보장된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좋은 정치는 좋은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거구나. 그럼 지금 우리 정치가 후진 이유는 정당이 후지다는 거구나. 너무너무 후지죠. 내란 정당도 있고 사당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정치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뜻일까요? 인물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정당을 바꾸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87년 이후에 대통령은 8번이나 바뀌었지만 정당은 2개 정당밖에 없죠. 지금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민주당 두 당이,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2번, 김대중, 노무현 2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했다가 2번 하다가 마지막에 탄핵이 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윤석열 정부 탄핵하고 다시. 그러니까 사실 두 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과두정당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정당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과제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이걸 뭐 30분 안에 다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죠. 경제가 그러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정치의 정의가 무엇인가? 정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다른 말로는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정치의 주체는 개별 시민이 아니고 현대민주주의 와서는 정치의 주체가 정당이다. 그래서 좋은 정치는 결국 좋은 정당 시스템을, 좋은 정당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다 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경제에 의해서 두 번째 정치에 관한 시간이었는데요. 지하철 노동조합 기술지부 조합원 여러분, 다음 달 20일쯤에 세 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